걸 이용해서 마포구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광고를 띄우고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뭐 엘빈 토플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노동의 종말 쓴 사람 누구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그러니까 되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프로 컨슈머, 그러니까 뭐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뭐 결합된 상황이, 근데 이게 사실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 권리의 종말이 선택이 되고, 누가 사용자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사회가 진입이 되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런 문제가 그거잖아요. 누구, 내가 열심히 플랫폼 통해서 일을 했는데, 다쳤는데 누구한테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나, 요구를 해야 되나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되게 진짜 골치 아픈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레미 리프킨 같아요. 네네, 그 같고요. 그 다음, 네, 강예빈 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프랜차이즈 식음료 매장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회사 규모가 클수록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알바생이 언제 어떻게 그만둬도 큰 차질이 없게끔 이제 스케줄 관리와 분업화되는 업무 교육이 이렇게 착착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노동력이 빠르게 대체되는 걸 보고 아 진짜 부품 같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사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또 대한경제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는 추상적이긴 했지만 뭐 하고 싶니? 장래희망이 뭐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일을 한다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공부를 그만두고서는 알바를 계속 했는데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느끼면서 일을 하고 싶다, 또 뭘 배우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영리 법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바랑 또 다르게 강도 있는 노동을 경험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사는 느낌? 그래서 일에 묶이는 느낌을 이제 처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해봤어도 생계가 달린 노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으로는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노동 조건과 그 처우가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만 그 환경이 주목되는 점이 안타깝기도 했고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분신하셨던 그렇게 고발하셨던 그 노동 현실이 여전히 유효한 사회에 우린 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이 다시 다가오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들로 이제 연민과 분노를 느끼고는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무수한 이런 사건 사고를 정보로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무뎌지기도 하고 또 체념하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가혹한 현실이 위기감과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충실하도록 이제 않았나 돌아보게도 돼요. 그래서 일터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과 사람을 부품으로 여긴다고 이제 자신을 그 구조에 기꺼이 이제 부품이 되게 해버리는 그거는 이제 어머니 다른 문제라는 거를 이제 전태일 열사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수익을 내는 대상으로 전락하더라도 이제 주체적으로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노동하는 우리의 몫이란 것을 이제 전태일 열사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을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자본의 작동 방식을 보면 저에겐 그 싸움을 넘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게 더욱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품이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선택한 이제 사람이고 싶은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이제 단단히 연결될 때 노동 현장에서뿐 아니라 자본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먹고 자고 입고 노는 일상의 구체적인 현실을 바꿔갈 때 이제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삶의 방식을 전환해 갈 때 경쟁과 성장으로 치닫는 도시 문명과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라는 시대 과제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미 심어두신 상상력과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와 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이거 정리해서 서로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이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윤을 내는 소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이제 노동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분노가 나약해지고 저희가 나약해지고 그런 한계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노동 처우나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부품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우리의 노동자들 요구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네,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할 텐데 다들 준비되셨죠? 네, 다들 다 적어 오셔서 네, 준비는 다들 되셨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 뭐 잃은 것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텐데 또 최혜진 님이 먼저래요. 네, 최혜진 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 되게 많이 아, 네. 고민했는데요. 뭘 얻고 뭘 잃었을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 비슷할 것 같은데, 얻은 것은 일단 돈을 얻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얼마가 됐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전 지금 2주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주급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 사실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일단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저는 사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얻은 거죠, 눈치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선배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객 표정만 봐도, 저 고객이 뭘 원하는구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걸 좀, 네, 생존하기 위한 눈치나 이런 것들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근데 뭐, 보람도 있어요. 근데 나름 보람도 많이 얻고, 그냥, 친절하시네요. 친절해서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또 내가 내일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잃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확실히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제가 이제 뭐 8시간 또 뭐 연장하면 9시간 막 이렇게 그러면 한 주에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계속 서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리 붓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냥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요즘은 마스크 쓰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더 심해지고 뭔가 매장 먼지도 다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휴문 날 되면은 병원을 한 3군데씩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또 못 가니까 휴문 때 몰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그래서 살려고 그러니까 운동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가 시간 같은 것들 특히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저는 휴무가 고정적이지가 못해서 어디 한번 여행 가는 국내 여행도 좀 힘들어요. 이틀부터 쉬기도 되게 어렵고 하루
막 뭐 화요일, 일요일 아니면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여가 시간이나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친구들이랑 기본적으로 좀 쉬는 날이 또 달라요. 친구들은 보통 주말에 쉬거나 뭐 월요일에 쉬거나 이러는데 저는 주중에 평일에 많이 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을 얻고 눈치를 얻고 또는 돈이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지만 또 그만큼 잃는 거는 제가 여가 시간이나 건강들을 좀 잃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얻은 거 돈, 눈치, 보람. 네. 잃은 거. 네. 건강이랑 여가랑 친구. 거의 다 잃은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이광희님. 네. 나눠주시죠. 네, 저는 얻은 것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올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 교회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고 대학원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있고 이제 주변에 제 또래들의 친구들을 보면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어를 실제로 이루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교회가 정말 좋아서 그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왔고 또 그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저는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도 저는 또 목사가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교회를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덕업일치를 이룬 저는 그걸 제 기쁨으로 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잃은 거 신앙은 아니죠. 기대하셔도 좋아요. 무엇을 이루는지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그게 참 좋다. 어쨌든 제가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시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잃었느냐 했을 때는 교회를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좋아하던 그 교회를 다니던 방식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앉아서 설교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레크레이션 하면 막 참여하고 싶고 포크댄스 요새 그런 거 안 하나? 포크댄스 같이 추고 싶고 요새 안 하나? 네. 저 때도 안 했어요. 포크댄스. 포크댄스 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컨셉 잘못 잡았다. 아무튼 저도 그냥 순수하게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일터가 교회가 되는 순간 그것 이상의 일들을 제가 해야 될 때가 오면서 내가 좋아하던 교회랑은 다른 모습들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사실 그건 뭐 제가 신앙에서 직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튼 제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사역자는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한 곳에 마음 붙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도 좀 제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아 실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자아 실현하는 거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 강예빈님이 얘기해 주시죠. 저도 이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어떤 돌이켜 보면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저의 노동을 돌아보니 조금 풀어서 나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 비혼 한부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에서 일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때부터 바랐던 그 꿈이 이제 덜컥 이뤄진 게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로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직장인이
돼 있는 게 새삼스러우면서도 공허하게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다닌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공유 오피스에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말하는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각자의 욕망과 자본의 방식이 옷만 바꿔 입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생활도 그랬고 이제 먹고 입고 노는 평범한 일상이 이제 주류를 사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또 지속 가능하지 못한 우리 사회 청년의 모습이랑 이제 별 다를 게 없는 걸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함께 신앙하는 관계가 저를 지탱하기에는 촘촘하지 못하다는 걸 느꼈고 교회가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체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일상의 영역이 오롯이 저에게 여력이 없는 개인에게 내맡겨져 있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나를 직업인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생활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또 왜 나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지체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허함과 무기력을 넘어서 나를 지켜주고 서로를 살리는 일상의 관계가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하면서 소홀해졌던 일상의 주제들을 이제 이미 함께 풀어내고 그게 가능한 관계망을 일구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로 걸음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 찻집에서는 1년 6개월 정도를 일해오고 있는데요. 마을 찻집 마주 이야기는 상품화된 먹거리와 과도한 육식 문화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기농 채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먹어온 동물이 이제 음식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계속 생각하게 됐고 제 식습관을 돌아보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미 다른 질서와 우선순위로 일하는 이들과 같이 일하면서는 이제 제 안에 임금 노동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어요. 노동한 시간을 값으로 매기는 모습도 그랬고 워라벨이라는 쉽게 가진 생각으로 이제 노동과 일상을 칼로 무자르듯 분리하는 모습도 그랬고요. 또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살피고 염두에 두기보다 일 중심이 되는 것도 이제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소위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이 제 몸과 먼 이야기였던 것처럼 지나간 일을 곱씹거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막 올라오는 대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따라 이제 빠지면 어느 순간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찻집에서의 몸 노동은 이런 저를 지금 발붙인 땅으로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노동이 곧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걸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학습된 욕망, 체화된 가치관이 뭐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관계 안에서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 살리고 순환하는 새로운 관계와 노동의 지평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던 세상이 저의 구체적인 일상과 또 자족하는 마음에서 열린다는 배움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는 얻은 거, 잃은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꿈과 현실의 괴리도 그렇지만 자아 현실이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쯤 올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얻은 것은 뭐 돈, 눈치, 보람, 뭐 원하는 삶이나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보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잃은 것은 뭐 건강, 여가, 뭐 친구들의 만남, 또 이제는 교회 노동자로서의 교회의 모습, 뭐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또 일상의 관계들이 깨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얻고 잃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실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예, 이제 패런들이 발언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이제 얻은 거 잃은 거를 해주셨고,
이 법적이나 뭐 제도적 조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다들 잘 살고 계셔서 네. 뭐 충분히 느끼고 계시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대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시긴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노동자들에게 뭐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는 여러 알바를 하시고 계시거나 뭐 지금 이제는 여기 이제는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뭐 그런 팁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윤준 예, 님이 뭐 제가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 조언할 깜냥은 아닌 것 같고요. 야, 진짜 어려운 질문이구나 이거는. 근데 저 기억에 남은 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최애지님께서 말씀하셨던 애들 뭐 연차 수당 이거 얘기 기억이 남고 혹시 그 5인 미만이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나요? 매장은 5인 이상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5인 지금 이상. 사실은 전태일 3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조언이 어려운 게 그 법 제도의 한계선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두 가지 싸움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현행법을 일단은 지켜라가 있고, 두 번째는 현행법이 너무 부실하니 현행법을 개선하는 그 개정하는 싸움을 두 가지 벌이고 있잖아요. 가장 전태일 3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인데 그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그 법률 조항과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뭐 이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법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돼도 부당해고 다툴 수 없고 연차 휴가 없고 연장 시간 외 수당 없고 그 여러 등등등의 그 배제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해도 구제 방법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리고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개수로 따지면. 근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이 되는데 이게 모두를 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일 수 있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찾으면 다 나와요, 사실. 예. 그뭐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인터넷 검색하시고요. 그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걸 치면 네, 자막은 불가능하시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이제 그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그 이제 법률들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찾을 수 있는 그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네, 근로기준법 딱 치면 1조부터 뭐 100 몇 조까지 오 마이 갓. 네. 아, 멈췄어요? 소리는 나오죠? 아, 네, 그걸 찾을 수 있고요. 그 근로기준법 말고도 특히 청년들 찾을 수 있는 그 20, 30대 그리고 혹시 뭐 결혼하신 분이나 육아하신 분들 참고할 수 있는 법은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인데 길잖아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육아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 뭐 출산 휴가는 어떤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제도상으로 그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은 사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집단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서 살만한 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리 붓고 이러시잖아요. 그거 사실 의자 설치해서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끔 눈치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건 생산직도 마찬가지예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데 계속 일어서서 일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 못 가게 되고 방광염 걸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 업종이나 생산직이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노동조합만이 답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또한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특수고용직들, 그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자기 사업자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사 노동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 분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전태일 3법 중에 노조법 2조 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태일 3법 중에 마지막이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산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대로 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산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거대 정당, 양대 정당은 사실 거의 지금 잘 중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그 교회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 노동자들 포함해서 그 이른바 필수 노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게 되면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들이. 근데 그 교회의 세계에서는 사실 교회 노동자들이 갑자기 PPT가 안 넘어가. 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갑자기 예배 화면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이 필수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내 필수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이것들은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 노동자들 유니온 만들어야 된다. 노동자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활동가거든요. 활동가도 사실 노동자로 취급 못 받아요, 잘. 활동가 유니온 만들려고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충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냐면 시민단체 내에서도 여러 노동 문제들이 있고 성희롱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끼리 뭉쳐야 되고 교회 노동자들, 전도사, 부목사들 그리고 그 교사들 뭉쳐야 된다. 너무 사실 굴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제는 전태희 3법 관련해서는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뭐 서명도 받고 뭐 이럴 게 또 있을 거거든요.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김용균이 죽고 나서 네, 김용균법으로 했지만 그게 되게 부족해서 다시 전태희 3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법령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들 다운 받으셔서 좀 비교해 보시면서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권리를 좀 요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저희가 좀 많이 늦춰져서 5분 정도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쉬죠. 네, 지금 8시 21분인데 네, 25분까지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네, 4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네, 채팅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쉬는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네, 그 네, 네네. 그래서 쉬는 시간이긴 한데요. 한번 이제 줌 채팅으로 질문도 좀 남겨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네, 함께 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25분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딴짓 못하겠네요. 아까 딴짓 했었는데. 딴짓을 못하겠네. 네, 근데 이제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온라인 참여자들이랑 같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신의 노동 경험이나 뭐 청년 노동자로서 겪는 뭐 어려움들, 또 한국 사회 노동 현실, 뭐 법 제도적인 뭐 조언이나 뭐 이것저것 뭐 질문 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패널분들도 아직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마이크 드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일한 지 한 7개월 넘었죠. 네, 다 똑같아요. 네, 사장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장은 다 똑같고, 네,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데를 청년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지원서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라는 인식이 그 이제는 그 노동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윤을 내는 역할, 부품의 역할을 수세기 동안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제는 그 생각이나 뭐 이데올로기를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오늘날의 전태일을 말해야 될지를 여러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뭐 채팅이나 이런데 말씀해 주신 분 있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는 네, 다들 아니, 네, 동의합니다라던가 네, 것도 없고. 네, 제가 보니까 이제는 냉무입니다. 냉무, 네, 냉무이긴 한데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으신가요? 혹시 뭐 패널분들 중에서? 네. 네네. 네, 마이크 하시고. 그 어쨌든 지금 코로나 19 시기를 겪으면서 택배 노동자 이런 얘기 네. 했는데 그 요즘에 좀 등장하는 활동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필수 노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얘기했던 없으면은 되게 이상해지는 갑자기 사회가 꼬이고 더러워지거나 막 그 활동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택배였던 거예요. 택배 노동.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택배가 멈추면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시대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필수 노동은 돌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립되고 그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이젠 그 사회적 관계들이 되게 그 사회적인 관계 맺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들 20대 여성 자살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이런 이게 통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깁슨 글레이엄이라고 그 페미니즘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되게 요즘 많이 회자되는 도표를 그려요. 그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아까 처음에 사실 저 얘기할 때 많이 뭐가 들었던 게 4대 보험되는 임금 받는 노동을 시작한 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노동이 아니잖아요. 사실 4대 보험 못 받고 임금 못 받는 노동들이 되게 많은데 깁슨 그레이엄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제 노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주류 노동이 이제 임금 받는 노동이고요. 인정받는. 두 번째가 이제 불인정 노동.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들. 그 세 번째가 대안적 노동들인데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들이라든지 그 교회 노동들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대안적 노동으로 존재하지만 그 노동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안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친척들에게 전화하기. 뭐 그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한 노동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노동들인데 그 노동들에 대한 관심들이 없고
그럼 그 관심이 떨어진 노동들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 중장년층의 여성 노동자들이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근데 대단히 낮은 처우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 사실 교회 노동자들이 하는 일들도 돌봄이거든요. 대부분 그 사역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돌봄 양육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 돌봄 노동에 엄청 수많은 가치를 품고 있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고, 거기 그걸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노동자들인데, 그 그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나 그 대가 부여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누가 해야 되냐면 당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또 세상을 또 몰라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필수 노동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늘 이런 노동인권 교육이나 하면 얘기하는 게, 대학교에 대학 교수가 안 나왔을 때랑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안 나왔을 때랑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했을 때, 교수가 안 나오더라도 사실 연구 활동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지식은 공공재로서 다 내려오고 있고, 뭔가 그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청소 노동자나 밥 짓는 노동자들이 안 나오면 그날 하루는 되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치 평가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뭐 너무 남성 우월적으로 가치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지식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아까 말씀했던 몸 노동, 육체 노동에 대해서는 비하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많은 부분은 육체 노동들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지속 가능한 그 사회, 그리고 코로나 이런 위기 시대,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 시대에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정말 필요한 노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패널분들 중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나 뭐, 네, 아까 얘기를 덜 했다거나 뭐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네, 일을 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나중에 막 집에 와서 부당한 것들 생각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네,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게 해주세요. 아, 뭐,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사실 기청에서 활동가로 하다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그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었을 때,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노동조합 또는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다 되게 중요한 건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약간 받아들이는 거는, 아,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약간 그냥 블루 컬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가 하는 건 노동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구분 짓는 듯한 느낌을 되게 좀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알바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돈 제대로 받는 거고,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아온 거죠. 왜냐면 대학을 가야 좋은 대기업에서 사무직을 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걸 되게 교육으로 받아온 세대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스스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노동과 노동자, 노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뭔가 이걸 가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거가 제일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아, 있으면 당연히 가입해서 해야지 막 이랬는데, 또 막상 이렇게 되니까 하는 게 맞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좀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냥 아까 하려다가 못한 말은, 인건비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매출이 안 나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사람이고 인건비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도 2인 1조로 못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람이고, 그게 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됐을 때, 그게 지금 많은
산재들과 어떤 노동자들이 더 극심한 노동의 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더 극심한 꽤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태일 50주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저기서 전태일 뭐 다큐멘터리도 방영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은 교회 노동자로서, 한 명은 학생 노동자로서, 또 한 명은 직장 노동자로서 여러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노무 활동가님이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 우리한테 좀 생각해 줄 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태일의 정신에 대해서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겠죠. 뭐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노동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나의 그 현실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기 계신 패널들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전태일을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팻말에 답 이제는 써주실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전태일이란 뭐뭐다. 한국 사회에게 전태일이란 뭐뭐다. 청년에게 전태일이란 뭐뭐다. 또 나에게 전태일이란 뭐뭐다. 라고 이제는 그 빈칸을 채워서 본인들의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되셨죠? 준비 다들 되셨으니까 네, 이강희님부터 네, 교회에게 전태일은 뭐뭐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질문이 엄청 분수에 넘치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 전태일 열사께서 교회에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예언자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 얘기하면 뭐 사회 정치 투쟁하는 사람들로 보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뭐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언자라는 뜻은 사실 말씀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예금할 때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시대에 토해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했을 때는 언제나 연약하고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소리였다는 거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현실이 늘 있어 왔는데 뭐 그런 현실이 무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뭐 경기를 일으키면서 분노하는 게 예언자들이었는데 전태일 열사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과연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내몰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할 때 우리가 그 불벼락을 맞을 것 같이 그런 심판의 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태일 열사를 예언자로 꼽은 이유는 그 교회 노동자는 아무리 아닌 척해도 권력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일찍 어린 상태에서 사역 현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아주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리더의 역할을 바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전도사로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교육부서라는 아주 작은 그 공동체의 리더로 돼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현장으로 나갈 때부터 뭐 녹록한 현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지도자의 위치로서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 교회 노동자들이 지식층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그 교회 안에서의 권력 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라는 성찰을 할 수 있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태일 열사의 그 삶이 많은 지식인들과 또 신학자들에게 큰 반성을 일으켜서 그래 우리가 그 노동 현장에 귀를 기울여야지 거기에 몸을
굽해야 그 몸을 거기에 다가서게 해야지라는 결단과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예언자처럼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윤주님, 한국 사회에게 전태일이란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회 전태일이란 청년 노동자다. 예, 청년의 방점을 찍었고요. 근데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저희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강혜빈 님이 제일 전태일에 가까운 예, 청년이시고 예, 아마 연배도 비슷할 거예요. 그때는 따지면은 그래서 그 청년 노동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라고 이제 칭하지만 사실 그때 뒤돌아보면 되게 그 정의롭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깊은 그런 마음 따뜻한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 노동자였고 그 노동자들은 오늘 50년이 지나 이 사회에도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이름 명찰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이 바뀌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조업이 되게 뭐 지금도 제조업이 많지만 어떤 그 시다공이나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변화된 사회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 뭐 라이더로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 교회 직종에 있는 교회 노동자로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노동의 형태 새로운 형태로 일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청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청년이 가진 어떤 특수성은 그 인간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지 처음으로 아주 날카롭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몸의 경험과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계층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태일 열사가 20대였다는 거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40대, 30, 40대가 아니라 딱 그 첫 사회 발을 내딛었는데 뭐야 어디까지가 이 사회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근로기준법 있으면 어른들 이때까지 이걸 안 지키고 뭐 했지? 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지? 이거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하고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었고 자기 몸을 불살랐을 정도로의 어떤 그 열정과 어떤 그 열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수함이란 말을 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 순수함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정말 그 순수한 어떤 열정과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잠재력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청년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청년 노동자들한테 신출내기라 그러고 막 새내기라 그러고 아무것도 머리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무슨 뭐 벌써 노동조합이야 뭐 노동자 노동이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실제 변화의 씨앗은 그들이 다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 다 청년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동에 대한 희망을 갖고 노동을 통해서 연대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저는 결국엔 이 사회를 겨우겨우 그리고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태일 50주기 맞이해서 이 행사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참여하신 분들이나 패널분들 저 포함해서 청년 노동자들이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부터 또 살아야 될 이 삶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제 최혜진님, 네, 청년에게 전태일이란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청년에게 전태일이란 사실 나에게 전태일이란도 어려운데 청년에게 전태일이란이라는 말이 되게 좀 많이 어렵기도 했고 또 뭐 제가 뭐라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에게 전태일이란 여전히 존재하는 점점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이렇게
결국 끝까진 못 읽었지만 다시 전태일 평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살짝 읽었어요. 일하면서도 읽고 해봤는데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참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여공들 시달을 했던 1원짜리 풀빵을 사 먹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들로 그리고 또 그 풀빵이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대체되었고 결국에는 그 노동 환경이 우리가 50년이 지났지만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니네 엄청 좋아졌지. 이거 엄청 좋아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뭘 보고 좋아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이익이 우선이고 자본가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5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양극화도 더 심해졌고 뭔가 예전에는 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희망조차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서 막 집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진짜 거의 없고 대출해서 집 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졌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이나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전태일을 또 기억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 전태일이란 여전히 존재하는 점점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예빈님, 나에게 전태일이란 뭐뭐다. 네,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전태일 열사를 얼마 전에 평전을 읽으면서 깊이 만났어요. 그가 겪은 가난과 노동 환경 그리고 그가 보인 고뇌와 사랑이 저에게는 티가 없는 그런 티 없이 깨끗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거울이 깨끗할수록 작은 티끌까지도 비춰보게 하듯이 전태일 열사의 생애는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제 자신뿐만 아니라 또 제 안에 있던 일말의 허영심까지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조리에 화낼 줄은 알면서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런 마음속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요를 선망하기도 하는 저를 발견하게 했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알고 있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을 들킨 것 같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23살 나이에 일찍 떠난 그의 인생은 제게 살아라, 제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죽음이 아니라 더 많은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로 선택했다면 뜨겁고도 냉철하게 살아갈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다시 가르쳐 주셨고 또 과연 살아있다면 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절박하게 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두웠어도 맑았기 때문에 제게 이런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휘황찬란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 선배들의 지혜와 통찰을 배워서 단순 소박한 삶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교회 건물을 넘어서 일상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다른 문화와 대한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이제 노동뿐만 아니라 생기 있는 노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그 합의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2020년 한국의 노동 현실과 기독교 현실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제가 또 우리가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언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생기 있게 노동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네, 청년 전태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독교 청년 단체에서 솔직히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 청년 전태일이거든요. 이 전태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은 예언자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일 수도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아무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깨끗한 거울이 될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전태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전태일을 안 거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 영화를 보고 전태일 평전을 읽게 됐어요. 그때는 마음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막 항상 화나 있었고 뭐 그랬었었는데 우리한테 전태일이 주는 여러 가지 영감들과 뭐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전태일이 다가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빨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우리 중보기도를 하면서 항상 통속을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한 줄 기도 좀 해볼 텐데요. 좀 여러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 기도 올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 딱 될 것 같죠? 네. 누구부터? 박윤준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존재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땀에 대한 공정한 결실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후 조용한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20대 여성들의 죽음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반응은 청년 여성의 죽음을 마주한 오늘날의 여성 청년들의 마음을 조아려 옵니다. 이를 헤아려 주소서. 더 약한 이들의 존재가 더 이상 죽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네, 마이크 켜고 해주시죠. 정의 하나님, 법의 틈새에서 사람을 착취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전태일을 마음에 품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네, 아멘. 네, 이렇게 한 줄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인데요. 네, 전태일의 읽기인데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래서 또 올려주시나요? 제가 그냥 읽으면 되나요? 올려주세요. 네네. 전태일의 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냥 읽으면 되죠? 네, 읽겠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오니 하느님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전태일의 일기였고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패널 네 분이랑 함께 했는데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좀 어색하실 텐데 계속 이제는 적응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진행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대화 모임 전태일과 오늘의 청년 노동자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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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바로 3부 넘어가시는 거죠? 네, 3부인데 네, 청년 사전대회 진행할 건데요. 이제는 EYCK 총무님이시고 하성운 청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할 텐데 옆에 패널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여기 정리하고 할 동안 네, 줌에 계신 분들도 아직 떠나가지 마시고 총대나 청년위원분들은 남아 계셔서 청년 사전대회 잘 마지막까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후에요. 광고까지 하시는 거죠? 그냥 네네. 네, 청년 사전대 광고만 하고 마치는 걸로. 네, 하성웅 네 간사님 오시겠습니다. 들어오나요? 네, 소리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광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NCK 그 3부 그 순서로 저희 청년 사전대회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춰진 관계로 짧게 광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전태일과 오늘의 청년 노동자 프로그램에도 우리 총대분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원래 NCCK 소개를 하고 또 새로운 회기 NCCK 뭐 사업들도 좀 소개하고 저희 ERCK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광고 내일입니다. 내일 NCCK 총회가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에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아마 그 시청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2시에 오시면 되고요. 등록은 아마 1시부터 계속 등록을 받으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실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3회째 청년 사전대회 준비를 하면서 뭐 굳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청년 총대로서 각 교단의 대표로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는 시간이 있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 목소리만 아직도 들어가고 있죠? 네, 아쉽습니다. 제 얼굴을 못 보셔서. 아무튼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 뵐 수 있는 분들은 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